폐허가 되다시피 한 한반도의 남쪽은 서서히 재건되고 있었다. 전쟁의 충격 뒤에 찾아온 빈곤 속에서 국민들은 점차 벗어나고 있었다. 교육정책을 시작으로 경제 재건으로 이어지는 이승만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폐허에서 경제 부흥으로 제3의 전쟁을 이승만은 시작하고 있었다. 휴전 이후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배급되는 밀가루 한 포더라도 더 차지하려는 국민들의 몸부림은 절망 그 자체였다. 전후 복구, 모든 것이 잿더미에서 시작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흔히들 이승만을 평가할 때 독립운동가로서 혹은 뛰어난 외교적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식견과 안목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끌어올린 그의 능력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쟁 직후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가 이룬 경제적 업적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48년에 정부 수립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바꾸고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만 해도 2년이 못 되는 해니까 그동안에는 무슨 특별한 경제정책이고 무슨 부분의 정책이고 특별한 정책이라 그러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 구성하자마자 전쟁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운영이고 산업 정책이고 뭐가 국가 예산이 있어야 뭘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낼 감세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무슨 학교를 짓든지 뭐 정책을 해야 되는데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전부 피라미드 상태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황폐화되는 거죠. 해방과 건국, 6.25 전쟁에 이어 휴전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세계 160개국 중 한국의 경제는 최하위인 158위였고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50 수준의 가난한 나라였다. 또한 문맹률은 79%에 달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는 대미 의존형 경제일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선택의 여지 없이 점령지구 구제법인 가리오아에 의해 유지되었고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2월 한미경제협조 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경제협조처 ECA의 쇄국이 되었다. 그러나 첫 해 $6천만 의 원조가 미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승만은 그것을 받아내는데 사활을 걸어 해결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예산의 4%만이 세수로 충당되고 있었고 나머지 예산은 미국 원조에 의한 대충 자금으로 96%가 충당됐다. 전쟁 이후 농업마저 피폐화돼 국민들의 끼니 걱정과 땔감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본적인 의식주마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경제 원조를 받아 국민을 잘 먹여 살리고 경제 재건과 도약을 꿈꾸려는 것이 이승만의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우선 이승만은 교육부터 챙기기 시작해 장기적인 인재 양성에 힘썼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 곳곳에 야학을 차려 나이든 사람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게 했다. 이승만 자신이 동서양의 학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교육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모두 파괴된 교육시설은 그런 그의 의지를 뒷받침해주기 힘들었다. 우선 이승만은 유엔 원조체인 웅크라를 통해 원조를 최대한 얻어내려 했고 주한미군의 군사원조로 학교를 짓는 데도 힘을 쏟았다. 미국과의 교분으로 많은 학교를 지을 수 있었고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로 많은 학생을 유학 보내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 도입에 초석을 놓았다. 이 당시 학생들의 병역 혜택 문제로 여론은 이승만을 비판했다. 학생은 군에 소집 안 한다. 이거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생이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질 사람이다.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질 사람을 이 전쟁터에서 없애버리면 이 나라 장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면제했는 거예요. 전역을.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통치자에 대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 병정 가는 거는 핫바지적으로만 간다. 그런 게 그때 유행어가 됐어요. 이승만은 사립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파워 엘리트 집단을 구축해 나갔다. 나라의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쓸만한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54년 7월 이승만의 미국 방문은 큰 성과를 낳았다. 군사, 경제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고 이승만의 귀국 후 경제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6.25 사변 후에 경제 발전을 속도화해야 하겠는데 당시에 미국 측에서는 진짜 우두한 사람이 사절단으로 나왔고 그래서 백디슨이라는 분이 한국 측의 책임 국무총리였었고 그래서 두 분이 집행하는 모든 내용을 합의하기로 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백우드 협정입니다. 원조를 조섭하고 있는 도중에 놀랄만한 지시가 내부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미국의 대원조라는 목적은 세계 공산주의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대한민국은 적어도 50%의 공헌을 했다고 본다. 저는 그 원조 자금이 그때 34억 불이 있었습니다만은 4억 불 중에서 17억 불은 한국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그걸 주장하라.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래도 미국 측에서 최대한도로 베풀어서 그래도 한국 측에서 만족할 만한 원조량도 받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경제 진행이 더 박차를 가하게 됐었죠. 전후 경제 재건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이승만의 야심은 실로 무서울 정도였다. 그는 그러한 정신으로 벅찬 경제를 이끌어야만 했다. 그의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안목은 대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급한 대로 이승만은 PL480 미 공법과 상품공사 CCC로부터 식량과 원면을 들여오고 일제 때 쓰던 방직기로 옷감을 짜게 했다. 또한 밀가루와 설탕 공장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밀가루와 원면, 설탕을 생산하는 300산업이 생겼고 이를 특정 경제인들이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다. 당시 PL480이나 CCC로 들여온 상품 판매 대금 중 일부는 미군이 썼고 70%를 한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원조 자금으로 수입 대체 산업과 산업시설재 건설에 집중 투자하는 장기적 구상을 세웠다. 그 부분이 원조 부분이 예산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해요. 국내 세수보단도. 그런 상태니까. 그 정책이라는 것도 원조 주는 사람은 자기 주었는 원조에 대해서는 자기 뜻에 맞도록 안 쓰면 합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린 최대한으로 그 돈을 돌려서 산업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가는 길을 닦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그런 거는 미국에서 생산 얼마든지 되니까 우리 급한 대로 다 갖다 도와주겠다. 그럼 너희 전부 공장 짓는 거 거기에 우리 급한 국민 세금 모아가지고 급한 대로 주는 원조 자금
그래서 나갈 여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정책이 항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이 소비재이므로 우선 소비재로 쓰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소비재 75%를 요구했다. 그때 당시에 통계를 놓아보니까는 우리 소비재가 75%, 그 다음에 산업시설재가 25% 비율이 됐었는데, 그것을 이 대통령께서는 그걸 역전시키라. 산업시설을 75%로 하고, 소비재를 50%, 25% 정도로 하라고 역전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50으로 협상을 해서 이루어지게 돼서, 그래서 시설재가 또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만, 미국 측은 소비재만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목적은 아니었었고, 또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면서야 뭐 공장도 지을 거 아니냐. 그런 이론이었던 방면에 이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굶어가면서 허리띠를 잘라내면서 공장부터 먼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원재를 최대한 얻어내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러면서 시멘트 수입이 어려우니 우선 진흙벽돌로 집을 지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집트나 중동에서 3,500년 전 건물이 아직도 건재함을 알고 한 짓이었다. 이에 건축업계와 학계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맹비난을 받았다. 그분은 그 서민층들이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운막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보고 마음이 아파서 없이 그러시더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흑석들 가지고라도 우리는 지어보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은 흑석들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들 안 하고 반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보고 경복궁 담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역시 흑석 안에는 흙이더만요. 그래서 저도 실험한 결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로 해서 만들어 봤더니 역시 되더만요. 중요한 기술점은 이제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하는 일이더만요. 그래서 그때는 세멘트가 없으니까는 흑석도를 위해도 우선 해볼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실험한 결과 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해외에 오래 계셨고 또 옛날 노인이시니까는 옛날에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는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선각자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이 돼서 그 실무자로서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을 빨리 깨우치게 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한글을 표문자로 쓰도록 해 한글 학자들과 마찰을 일으키다 결국 그 뜻을 굽히기도 했다. 이런 태도로 인해 그는 권위주의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승만 박사는 개화기 이래로 이 한글을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고 쉽게 쓰게 함으로써 이 국가를 근대적인 국가로 이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한글 맞춤법을 개정했다면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들이 맞춤법의 뭔가 개정이랄까 변경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박사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독단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이 한글 맞춤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글 맞춤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 당위적인 그런 측면과 또 일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방식이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계, 사회계, 학계 전반에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월 3척의 석탄을 채굴하면서 석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김일한 장군에게 군을 동원하여 영월로부터 운반되는 석탄 운반 도로를 만들게 했고 문경선 철도도 개통했다. 강원산업의 정인욱과 대성연탄 김수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구공탄을 만들게 함으로써 땔감 문제도 해결해 나갔다.